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아침 잘 쉬고 계십니까? 예, 방송 1부 진행책입니다. 오늘 1부는 최근 김종인 선생이 펴낸 회고록에 관련한 언론의 잡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잡설이 보기보다 중요한 것은 보수가 군토 중래하기 위해서 권력의 이동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국민 앞에 두 번 사과해야 한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다. 누가 하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올해 나이 80인 김종인 선생이 자신의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솔직히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아직도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저는 김종인 선생이 승자의 편에 설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승자의 책사는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패자 옆에 선 적이 더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죠. 아마 그는 패배할 줄 알고 갔을 겁니다. 그는 고건 전 총리와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 했으나 출발선상에서 좌절했죠. 그뿐이 아닙니다. 안철수 캠프에도 잠시 관여를 했고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도 대권을 도모한 적이 있는 걸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모두 찻잔 속의 미풍이었죠. 그렇다면 김종인 선생이 회고록에 쓴 것처럼 문재인, 박근혜 두 권력 창출에 어느 정도 그가 관여한 것일까요? 어제 오늘 언론은 일제히 김종인 선생의 이 회고록을 발췌해서 싣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의 회고록이 다른 정치인들의 회고록보다 관심을 끄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바로 그의 회고록은 현재 권력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앞의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국민 앞에 두 번 사과해야 한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다. 김종인 선생은 자신이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의 뉘앙스가 묘하죠. 사과한다가 아니고 사과해야 한다는 삼자적 화법을 쓴 겁니다. 자신의 일인데도 말입니다. 이런 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합니까? 이런 화법은 사실 그 내용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 자주 쓰는 습관적 태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두 전제 사실, 그가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삼파역, 아니 더 나아가서 두 대통령 후보가 국민적 지지를 얻는데 절대적으로 귀한 것일까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를 보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실정의 반사적 이익으로 탄생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반사적 이익을 누린 거죠. 박 대통령 탄핵과 구속 직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다들 아시지만 일방적인 표 쏠림 현상이었습니다. 그 사이클은 이후에 적폐청산이라는 광풍으로 더 깊어졌고 마침내 2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보수 우파에게 참혹한 패배를 안겨줬죠. 때마침 싱가포르 회담도 기여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 대통령 보궐선거에서는 김종인 선생은 이미 문 대통령 후보를 떠난 상태였죠. 물론 박 대통령 탄핵이 가능했던 건 그 전에 4.13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1당으로 올라서고 새누리당이 친박 비박으로 사실상 분당 수준의 내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1당이 된 민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부터 국회 요직을 차지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 4.13 총선 승리의 1등 공신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많은 정치평론가 언론인들은 김종인 선생을 꼽을 겁니다. 그는 선거판에서 이슈를 만들어낼 줄 아는 인물입니다. 더욱이 자당의 약점으로 비칠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과단성이 있죠. 그는 당내 반발을 개의치 않고 4.13 총선 직전에 이해찬, 정청래 의원 등을 쳐내서 이미지를 바꿨습니다. 그게 총선 승리에 도움을 준 건 당연하죠.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이 패배하고 민주당이 승리했던 건 누가 뭐래도 집권 세력이 보인 오만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진실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벽을 딱 친 후에 친박 핵심은 진박 타령을 했죠.
그리고 이한국 공관위원장을 내세워서 철저히 비박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공천은 청와대와 이들 친박 핵심이 주도했고 상향식 공천을 주장했던 김무성 당대표는 허수아비가 돼서 조금 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진박 탈영과 살생부 파동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옥새 들고 나르샤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중은 집권 새누리당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말하자면 민주당의 승리는 김종인 선생 덕분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자밀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박근혜 정부는 김종인 선생을 산파역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역시 부정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인 선생과 이상동 같은 이질 요소로 인해 자체 패배할 수 있었던 선거에서 막판 진보좌파 진영의 자충수로 인해 기사회생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충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투표율이 높으면 광화문 세종대왕 앞에서 여성들이 입는 옷을 입고 춤을 추겠다고 한 조국 씨 같은 사람 때문에 모든 보수층들이 투표율에 민감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표율이 70%에 가까워지자 오후 3시경부터 60대 이상 노령층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몰려나갔죠. 그래서 박 대통령은 기적적으로 역전에 성공했던 겁니다. 김종인 선생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사회민주주의 정책이었죠. 박 대통령 공약인 생애주기별 복지 역시 좌파의 보편적 복지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박 대통령을 급진 좌파, 레디컬 레프트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가 좌파 후보인 문재인 후보와 차별되는 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보수 우파들을 집토끼로 간주를 하고 외인을 넓혀 산토끼를 잡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한 겁니다. 바로 김종인 선생의 경제민주화를 받아들인 거죠. 당시 저는 모 방송에서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 옆에 선 김종인 선생과 2012년 박근혜 후보 옆에 선 김종인 선생을 보여주었습니다. 똑같은 옷 색깔에 똑같은 두 후보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지적을 했죠. 가족이 행복한 시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선생에게 박 대통령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술을 해두군요. 박 대통령은 2008년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일단 문제를 일으킬 조건 자체가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 형제는 매정하게 관계를 정리를 했고 남편이나 자식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도 없어 보였고 주변이 비교적 간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대선 직전에 그 김종인 선생과 사실상 결별을 합니다. 경제민주화 공약이 지나치게 좌파적으로 기울자 위험 신호가 여기저기 나왔죠. 그걸 감지한 박 전 대통령이 그를 멀리했던 겁니다. 김종인 선생은 박 전 대통령과의 마지막 만남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여러 사람과 함께 와서 당황을 했다. 9명이나 됐다는 거죠. 황당한 사건이었다. 거의 협박하는 분위기였다. 정치가 동네 건달들이 힘자랑하는 놀이터도 아닐진데 이건 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10분 동안 박 전 대통령은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일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일어나서 문을 확 열고 나가면서 사람을 잘못 봤다면서요? 하고 소리를 크게 질렀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랑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처럼 헤어졌다. 박 대통령이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그 앞에 TV방송에서 김종인 선생이 박근혜 후보를 두고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 김종인 선생의 말은 민감한 선거 전국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대선 전에 두 사람은 완전히 결별했던 것인데 더더욱 김종인 선생이 지금 와서 내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할 입장은 아니죠. 어쨌든 중요한 건 김종인 선생의 결론 비슷한 말입니다. 그 앞에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좀 복잡한 사람, 수줍은 사람. 아마 수줍은 사람이란 말은 수줍어 하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문 대통령은 2016년 김종인 선생 집을 밤중에 3차례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간청했다고 썼습니다. 밤중에 연달아 3번이나 찾아왔다. 배석자가 주로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은 도와주십시오라는 말만 그대로했다. 그랬던 사람이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2번에 김종인 선생이 배치돼서 셀프 공천 논란이 일자 태도를 확 바꿨다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우리 집까지 찾아와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해달라 부탁했던 사람, 선거 승리만을 위해 민주당에 가지는 않겠다고 하니까 비례대표를 하시면서 당을 계속 맡아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런 일이 발생하자 전후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나 몰라라 입을 닫은 채 은근히 그 사태를 즐기는 태도를 취했다. 김종인 선생은 애초에 정신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으면서도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합니다. 그가 문 대통령에게 내린 평가는 정말 가혹한데요. 우리를 전율케 합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건 정치 도의를 떠나 기본적인 인성의 문제다. 기본적인 인성의 문제.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김종인 선생의 결론을 볼까요? 이 순간 재임하고 있는 대통령도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편안하게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 재임하고 있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편안하게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의 서슬이 이렇게 시퍼런데 80 노후 정객이 칼을 휘두를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칼을 휘두른 적이 있었습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면서 일신을 보전하려는 자들은 지천에 늘렸지만 경이 어떻든 그래도 할 말은 하는 김종인 선생을 보니 그래도 역시 한가락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김종인 선생이 민주당에 대해 한 이 말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어떤 모습일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저는 이래서 김종인 선생이 적지에 있을 때도 대단한 경륜이며 내일을 잃는 해안을 갖춘 분이라고 극찬하곤 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김종인 선생이 우리 사회에 소금 역할을 그래도 하고 있다. 이런 믿음을 주는 부분이죠. 이번 통합당 비대위원장 인선파동 때도 저는 어울리지는 않지만 이왕 말이 나왔다면 선대위원장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바꾸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8년 전에 했던 어느 인터뷰 기사를 오늘 다시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편이 통합하고 뭉치는 게 선거 승리의 요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인터뷰에서 제가 말을 했더군요. 대선에서 승리한 연합 세력은 늘 이질 세력 간의 연합이었습니다. DJP, 노무현, 정몽준 연합이 그랬죠.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통합에 만족하지 말고 조금만 더 전략적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잠시 뒤 2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